내 사랑하는 장남이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내 딸이 의심스럽다. 오늘은 한 가정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살, 평생을 사업에 바쳐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제법 규모 있는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안타깝게도 몇 년 전 긴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 이 넓은 집은 너무나 적막했고, 이제 아들 준호와 딸 서연만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정말 제 자랑이었습니다. 준호는 승부욕이 강해 뭐든지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서연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세상을 떠난 후 두 남매가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후에 좋게 지내던 형제들도 상속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일만큼은 우리 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두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성향과 필요를 파악했고, 변호사와도 상의했습니다. 마침내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는 전체 재산의 60%를, 딸 서연에게는 40%를 상속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장남인 준호에게 조금 더 많은 몫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준호가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서연도 이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평소 오빠의 의견에 잘 따르는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요. 두 아이 모두 착하고 효성이 깊어서 제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하고 성실했던 제 아들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조심스럽고 신중했던 아이가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음주운전 사고로 정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려서부터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음료수나 차만 마셨고, 술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요리에 들어간 술도 싫어해서 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남자라면 소주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농담 삼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술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술을 마셨다니, 그것도 운전을 할 정도로 많이 마셨다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문득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슬퍼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뭔가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은 준호와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울었는데, 친동생인 서연은 오히려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그느끼며 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감아 적시는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모든 것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선택부터 시작해서 부고 발송, 조문 접수, 심지어 보험 관련 서류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준호가 없으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너무나 체계적이고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우연히 서연이 법무법인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의 사망 관련 서류 때문에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연달아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변호사를 만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일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할 일이 있어요. 보험이나 재산 정리 같은 복잡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복잡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준호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따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복잡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섬뜩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준호가 죽으면 그의 몫인 60%가 서연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이 전체 재산을 혼자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면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서연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오히려 경계심만 불러일으킬 뿐이겠죠. 그래서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회사 직원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서연이가 회사 업무에 관심을 보이더냐? 재산 관련해서 뭔가 물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담당 직원은 며칠 전 따님께서 회사 자산 내역을 꼼꼼히 요구하셨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목록부터 시작해서 주식, 예금, 심지어 미술품까지 전부 다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따님이 임대 수익이나 월별 현금 흐름까지 자세히 문의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평소 회사 일에 별 관심이 없던 서연이 갑자기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죠. 이런 정황들이 쌓이자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변호사를 통해 신뢰할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받았습니다. 김 탐정이라는 분이었는데 경찰 출신으로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 객관적으로 사실만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탐정은 며칠 후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서연이 변호사와 만난 횟수와 시간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상속 지분 변경에 관한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형제가 사망할 경우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탐정이 마지막에 꺼내든 자료였습니다. 준호 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감쪽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당시에도 찾지 못했죠.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아니면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차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때 번개처럼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이 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달려왔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그때 서연은 이미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사고 처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쌓여가는 정황 증거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연을 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서연이 집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끓여주며 함께 앉아있던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제 준호가 없으니 유서를 다시 써야겠구나.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잠시 후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서를 새로 고쳐야겠구나.
내 오빠가 없으니 이제 내게 더 많이 줘야 하지 않겠니? 아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게 될 것 같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서연의 표정 변화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을 드디어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오빠 일로 상심이 크신데. 아니다, 서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지 않으니 미리 정리해둬야지.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뭐든지 내게 맡기고 싶다. 회사 경영도, 재산 관리도 모두 말이다. 그때 서연이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 뭐든 저한테 맡기세요.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계산된 듯한 미소였거든요. 평소 서연의 자연스러운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의도적으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 직원들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준호 사고건이 다시 수사될 수도 있다더라. 경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보험사 직원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소문들이 서연의 귀에 들어갔는지 며칠 후 서연의 태도가 명백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집에도 더 자주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하며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연이 저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세요? 혹시 변호사나 그런 분들과 상의하실 일이 있으세요? 회사 일로 특별히 신경 쓰실 일이 생겼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끼워 넣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빠 사고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라도 있으세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연락 온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서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정말로 결백하다면 오빠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환영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불안해하고 저를 지켜보고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별장에 함께 가지 않으실래요? 오랜만에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평소 같았으면 기쁘게 받아들였을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번엔 저를 노리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별장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산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집도 없고 사람의 발길도 드문 곳이었죠. 만약 서연이 정말로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 제가 의문사를 당할 경우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제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고 사본은 여러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형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나온 디지털 녹음기는 작고 성능이 좋더군요. 그것을 조끼 안주머니에 넣고 항상 녹음 상태로 해두었습니다. GPS 추적 장치도 구해서
신발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 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혹시 제가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아버지는 쉬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와인 한 잔 어떠세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은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습니다. 오빠의 죽음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것일까요? 무슨 뜻이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오빠는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아버지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 탐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불러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탐정은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계속했습니다. 아드님의 사고는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과실이 아닙니다. 삭제되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전문가를 통해 복구했습니다. 탐정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차량 내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준호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또렷한 정신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것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이 움직이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준호는 핸들을 급격히 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추격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트럭이 갑자기 나타났고 준호의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준호 씨는 누군가를 추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탐정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님을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본인이 사고를 당한 것이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오빠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날 간신히 도망쳤지만 오빠는 끝까지 저를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사고를 당한 거예요.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딸이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힌 아들이 동생을 해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서연이 왜 그렇게 변호사를 자주 만났는지, 왜 장례식에서 침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린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픔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어떤 위협을 가했는지를 상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말하면 더 큰 일이 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서연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한 두 자녀가 이런 비극적 관계였다니 말입니다. 김 탐정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과 추가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 끝에 준호의 사망 사건은 타인 살해 목적으로 추격 중 발생한 자손 사고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초기 판정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서연은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오빠의 위협에 시달리며 혼자 감당해온 트라우마가 쉽게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서연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했습니다. 남은 모든 재산은 서연에게 상속한다. 단, 그 재산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선 사업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라는 진정한 가치를 남기겠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의심과 불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